komma skall. Bara att vi måste klara av att förändra oss. Och det är Gripen E. Det är världens första digitaliserade flygplan. Piloten får ett helt oslagbart system att hantera när det gäller det framtida komplexa stråk. Alla de som jobbar med det här så är man ju en 그리펜은 21세기의 대표적인 주력 전투기 중 하나로 효율적인 전투 성능과 비행 안전성, 능률적인 조종사 훈련 등 많은 장점을 가진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특히 기체 설계엔 스웨덴 공군의 운용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데요. 비포장 지방도로에서 이착륙할 수 있고 유지 보수가 쉬운 기종을 목표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전투기가 어찌된 일인지 수출 시장에선 외면받고 있는데요. 심지어 한 대의 전투기가 아쉬운 우크라이나조차 그리펜 지원 소식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11월 22일 스웨덴이 그리펜 전투기 14대와 부품을 우크라이나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웨덴의 그리펜 지원 결정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전투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리펜 지원을 썩 반기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는 F-16을 우선적으로 원하는 상황이고 나토 역시 F-16의 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F-16을 우선적으로 원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KF-21 등 자신들의 처지에 맞는 4.5세대기를 원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그리펜을 기피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나토가 F-16을 당장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리펜으로 야기된 나토와 우크라이나, 스웨덴과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KF-21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11월 22일 스웨덴의 국방부 장관 팔 존스는 자국의 대표 전투기인 그리펜 14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9월 9일에 발표된 스웨덴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인 4억 1,500만 달러, 한화 6천억 원가량의 예산의 일환인데요. 이 발표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스웨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비춰 환영받고 있으나 정작 우크라이나와 나토 내부에서는 미묘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스웨덴의 그리펜보다 F-16을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으며 나토 역시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투기의 수요는 경공격기와 미들급을 가리지 않고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태인데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F-16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FA-50 같은 경공격기 역시 주문량이 늘어나 생산 설비를 늘리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라팔마저 재고가 딸리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그리펜만은 유독 찾는 손님이 없습니다. 판매가 얼마나 저조한지 사부의 재정 상태를 걱정한 스웨덴 정부에서 일부러 비싼 값을 치르고 주문해줄 정도입니다. 때문에 그리펜의 가치와 성능에 대한 논란은 전투기 업계의 해묵은 주제였습니다. 스웨덴의 그리펜은 나토 표준 장비를 사용하며 뛰어난 기동성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영 비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그리펜을 선호하지 않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 상황에서 공군 전력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데요. 그리펜은 스웨덴에서 생산된 고유한 부품이 많아 정비와 부품 조달이 복잡합니다. 특히 스웨덴이 나토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나토 전반의 그리펜의 부품 공급망은 제한적인데 이는 우크라이나의 전시 상황에서 신속한 정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F-16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나토 회원국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4,000대 이상이 배치된 F-16은 부품 조달과 정비가 용이하며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그리펜은 유럽 내에서도 주요 운용국이 스웨덴, 헝가리, 체코 등 소수에 불과하여 국제적 네트워크 측면에서 F-16에 비해 불리합니다. 물론 그리펜이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강도 전투 임무에서 F-16이 제공하는 폭장량과 다목적성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동부와 남부에서 치열한 공중전을 치른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리펜보다 F-16의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 수행 능력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009년 스위스군이 작성한 주력 전투기 성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펜은 라팔과 유로파이터에도 뒤처지는 전 부분 최하위의 전투기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라팔과의 비교에서는 정찰, 공대공 및 타격 능력 등 모든 영역에서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펜에는 이런 단점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을 가격이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그리펜 역시 후기형으로 가면서 가격이 폭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펜이 싸다는 것도 CD형까지의 이야기로 그리펜 2형부터는 도입 가격과 유지 비용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리펜의 도입가는 경쟁 상대인 유로파이터나 라팔, F-16 최신형보다 약간 저렴할 뿐 실질적으로 싸다고 볼 수 없는데요. 이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리펜의 입지는 대단히 애매해진 것입니다. 가령 가성비보다는 작전 능력을 우선시하는 국가들은 그리펜보다는 5세대 전투기를 선호할 것이며, 여기서 약간의 가성비를 찾는다면 한국의 KF-21이나 A4 레이더와 AIM-120 암람을 갖춘 FA-50 블록 20이라는 훌륭한 대안이 시장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리펜은 서방 무기 체계를 사용하지만 돈이 없거나 미국과의 관계가 애매한 국가들로 판로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나라들은 그리펜보다는 비싸더라도 확실한 성능 우위를 가진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펜과 같은 전투기를 공짜로 준다고 했을 때 마다할 국가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현재 한 대의 전투기가 아쉬운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특히 더 그러할 텐데요. 여기엔 예상외로 높은 그리펜의 유지비가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펜의 제작사인 사브에선 신형 그리펜의 시간당 유지비가 $8,000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브가 제시한 데이터는 시간당 비행 비용만 유지비로 산출한 것인데요. 여기에 그리펜의 부품이 스웨덴 공장에서 생산된 고유 부품이 많은 점, 또한 정비와 부품 조달을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펜이 나토 동맹국에조차 외면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며, 우크라이나 역시 같은 값이면 단점이 많은 그리펜보다는 효율성과 호환성이 높은 전투기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F-16의 수급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미국과 나토가 F-16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한 가운데 아직 실질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생산이 미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F-16의 지원이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지만, 의회 내 일부 반대 세력은 대규모 무기 지원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F-16은 전략적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직접 지원에 대한 결정은 더욱 신중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F-16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군 인프라가 필요한데, 현재 우크라이나의 공군 기지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 손상되었거나 파괴된 곳이 많아 F-16을 배치하기 위한 안정적인 환경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F-16을 운용할 조종사들의 훈련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을 훈련하고 있지만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이 과정은 신속한 전투 배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F-16 지원이 지연될 경우 한국의 KF-21 보라매와 같은 4.5세대 전투기를 지원해달라는 입장인데요. 한국의 KF-21은 이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지만 현실적인 장애물이 너무 커 이마저도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일단 KF-21은 현재 양산 과정에 있지만 아직 대량 생산 단계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도 물량 대부분은 한국 공군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예정인데요. 이 시기가 2028년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휴전안이 제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 KF-21이 배치될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기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능한 살상 무기인 KF-21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은 한국이 러시아의 보복적 조치를 감수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적, 외교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항공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F-16을 원하지만 여러 정치적,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당장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스웨덴의 그리펜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F-21은 이 틈새를 노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나
한국 역시 자국 방위를 우선시해야 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닌 방산 외교와 국제 정세가 얽힌 복잡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개입은 한국 방산의 새로운 기회라고 할 수 있지만 리스크가 큰 만큼 이를 위해서는 냉철한 전략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13일 태국 그리펜 확정 영상입니다. 지난 8월 28일 디펜스 뉴스는 사브의 그리펜이 태국 전투기 교체 사업에서 최종 승자가 됐음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펜은 스웨덴 사브에서 제작한 다목적 전투기로 경량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그 인기는 다소 낮은 편이었습니다. 사실 냉정히 말해 전 세계를 통틀어 중국산을 제외하고 가장 판매량이 저조한 전투기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외신과 전문가들은 태국이 F-16이나 FA-50과 같은 경전투기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태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그리펜을 선택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투기의 수요는 경공격기와 미들급을 가리지 않고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가령 F-16 계열은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대한민국 FA-50 같은 경공격기 역시 주문량이 늘어나 생산 설비를 늘리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라팔마저 재고가 완판된 상황인데요. 그러나 그리펜만은 유독 찾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판매가 얼마나 저조한지 사부의 재정 상태를 걱정한 스웨덴 정부에서 일부러 비싼 값을 치르고 주문해줄 정도였습니다. 현재 그리펜을 운용하는 국가도 스웨덴을 포함 남아공과 체코, 헝가리, 브라질, 태국 정도인데요. 때문에 그리펜의 가치와 성능에 대한 논란은 전투기 업계의 오랜 논란거리였습니다. 2009년 스위스군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펜은 라팔과 유로파이터에도 뒤처지는 전 부분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대부분 스위스 공군이 요구하는 최소치조차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특히 라팔과의 비교에서는 정찰, 공대공 및 타격 능력 등 모든 영역에서 뒤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왜 태국 정부는 F-16과 FA-50 등 걸출한 대안이 있음에도 그리펜을 선택한 것일까요? 사실 그리펜은 2010년대만 하더라도 서방제 무기를 사용하는 중소국가들의 수요가 꾸준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성능과 저유지 비용을 위한 설계,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도입가와 유지비가 그리펜 초기형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펜이 싸다는 것도 CD형까지의 이야기로 그리펜 2형부터는 도입 가격과 유지 비용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작사인 사브에선 신형 그리펜의 시간당 유지비가 $8,000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시간당 비행 비용만 유지비로 산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급의 기체는 아니지만 그리펜 1을 얼추 F-16 V급과 비교했을 때 F-16의 시간당 유지비는 최대 $24,000인데 유지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제 엔진을 쓰면서 1인당 GDP도 미국과 비슷한 국가인 스웨덴의 유지비가 F-16 유지비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도입가를 봐도 경쟁 상대라고 볼 수 있는 유로파이터나 라팔, F-16 최신형보다 약간 저렴할 뿐 실질적으로 싸다고 볼 수 없는데요. 이 때문에 태국의 관료나 국방부 관계자들조차도 진짜 그리펜이 선정될 줄 몰랐다는 분위기입니다. 태국 정부와 공군의 입장이 미묘하게 다른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태국 정부는 중국산 전투기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태국 공군은 성능 면에서 이를 반대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미국산 F-16이나 한국산 FA-50을 선호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스웨덴의 그리펜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태국의 방산 산업이 스웨덴산 무기 체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는 다른 국가에서는 그리 인기가 없지만 태국만이 유독 이를 고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여러 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태국의 방위 산업에서 스웨덴 무기 체계에 대한 의존도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공중조기경보 통제기인 340AEWC와 해군의 수상함 내부 시스템 등이 스웨덴제 무기로 구성되어 있어 태국 군대는 이미 스웨덴산 무기와 시스템에 익숙합니다. 이로 인해 태국 공군은 미국이나 한국의 전투기를 거부하고 결국 그리펜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펜을 선택한 태국 정부의 결정을 악수로 보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엔진을 포함한 핵심 부품 상당수가 미국산이라는 점인데요. 현재까지는 태국과 미국의 관계가 무난한 편이지만 그동안 밀월 관계였던 중국과 태국의 사이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베트남 전쟁 이래 태국은 주로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해왔지만
근래 들어선 중국제 무기 장비 도입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은 2017년부터 중국산 신형 탱크 VT4를 130여 대 도입하는가 하면 같은 해 중국제 위에는 차륜형 장갑차 34대와 위안급 디젤 잠수함의 계약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 방산 무기를 정비하기 위한 정비창과 관련 장비도 대규모 들어와 있으며 2022년 8월 14일엔 양국 합동군사훈련을 3년 만에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태국이 무기 조달에서 대중 의존도를 높이면서 군사면을 포함한 중국과의 관계가 한층 가까워지지만 동맹국인 미국과 군사관계는 악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투기 사업 역시 태국 정부의 의중은 중국산 쪽으로 많이 기울었던 것이 사실이나 성능 차이가 심한 중국산을 태국 공군이 결사적으로 반대에 무산시켰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갈등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미래가 불투명한 그리펜을 선택한 태국 정부의 판단은 두고두고 문제를 만들 소지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 태국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미국의 눈밖에 날 때는 핵심 부품의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큽니다. 태국은 그리펜을 선택한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예산상의 문제와 운영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이미 2008년부터 그리펜 CD 모델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리펜은 스웨덴 사부가 야심차게 개발한 21세기의 주력 전투기로서 효율적인 전투력, 다양한 임무에 대한 유연한 적응력, 높은 생존성, 고도의 비행 안전성, 능률적인 조종사 훈련, 저렴한 운용 비용, 미래 환경에 대한 높은 적응력을 가진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이 점은 태국 공군의 운용 목적성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사이가 좋지 않은 스웨덴은 유사시 전 국토가 공격받는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리펜을 설계했기에 고속도로나 야지 등 짧은 비정규 활주로에서의 운용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2008년 태국 공군이 F5를 대체하기 위해 그리펜 6대를 도입하기도 했으며 2010년 11월엔 6대를 추가로 주문해 CD형만 총 12기를 수입했습니다. 때문에 태국 공군은 그리펜 플랫폼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운영 경험이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그리펜 F 모델이 쉽게 기존 시스템과 통합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계약으로 스웨덴의 사부는 태국의 기술 이전과 관련된 중요한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태국의 조기경보 항공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태국의 방위 산업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술 협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F-16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금융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 계약 내용을 살펴보니 높은 이자율로 태국 정부가 난색을 보였다는 후문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최선을 다했지만 스웨덴이 가장 좋은 금융 조건과 협력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특히 그리펜은 짧은 비행 활주로나 비정규 공항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유지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는 2023년 태국이 미국의 구형 F-16 대체 기종으로 F-35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이 시도가 불발된 사건 또한 이번 계약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뒤끝 있는 태국 정부가 미국에 복수하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중국 전투기를 선택하자니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아 스웨덴에 몰표를 줬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사실 태국은 유독 방산 분야에서 스웨덴의 손을 자주 들어줬는데요. 공군 쪽에서는 사부의 공중 조기 통제 경보기인 340 AEWC를 운영 중이며 해군에서도 신규 조달 수상함의 내부 시스템을 스웨덴산으로 도배를 하는 등 스웨덴제 시스템과 친숙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애초에 본 사업이 노후화된 F-16 전투기 12대를 교체할 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그리펜을 몇 대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카이는 지난 4월 태국 공군에 FA-50 판매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요. 카이는 이미 2019년 태국 공군과 600억 원 규모의 전투기 개량 사업을 벌인 적도 있고 여기에 교육훈련과 수리부속 지원, 보수장비 납품 등을 하면서 오랜 시간 신뢰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태국 공군 역시 2015년 카이에서 T-50TH 4대를 구매한 데 이어 2017년 8대를 추가로 사들인 바 있는데요. 카이는 기존 공급 제품에 대한 태국 공군의 만족도가 높아 경공격기 FA-50, 기본 훈련기 KT-1 등 추가 수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때문에 태국 현지에선 F-16이 아니라면 FA-50의 도입을 재논의하자는 의견과 그리펜의 일부 물량을 FA-50으로 돌리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FA-50은 이전에도 태국에 성공적으로 도입된 사례가 있어 이를 다시 도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FA-50은 성능 대비 가격이 우수하고 한국과의 군사 협력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외신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태국 정부가 잘못된 선택을 돌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7월 19일 불가리아 FA-50 영상입니다. 스펙상의 성능으로만 보자면 중국의 무기체계는 미국 못지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자랑하는 무기들의 실체가 형편없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젠15입니다. 젠15는 중국이 자국 항공모함에서 운용하기 위해 개발한 함재기인데 러시아의 수호이 33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음에도 중국은 이를 자국의 기술력으로 발전시켰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젠15의 실제 성능은 여러 차례의 훈련과 시범 비행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선 젠15는 항공모함에서의 이착륙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항공모함의 짧은 활주로에서 이착륙할 때 충분한 양력과 추진력을 얻지 못해 조종사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특히 항공모함 이착륙 훈련 중에 발생한 몇 가지 사고로 인해 기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젠15는 기체의 무게가 무겁고 엔진의 출력이 부족하여 무장과 연료를 최대치로 탑재한 상태에서는 비행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실전에서 항공모함의 함재기로서 충분한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결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젠15가 중국의 최신 함재기로 소개될 때의 홍보 내용과 실제 성능 간의 큰 괴리를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젠15를 통해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고자 했지만 실제 훈련과 작전에서 드러난 문제들로 인해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재원상의 성능이 그대로 발휘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전에 돌입하면 뛰어난 위력에 감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FA-50도 폴란드에서 이와 같은 자기 증명을 해냈습니다. 지난 8월 16일 폴란드 제23 공군기지에 배치된 FA-50이 벨라루스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출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벨라루스 항공기는 리투아니아를 넘어 폴란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무단으로 폴란드 영공을 침입했으며 이에 폴란드 공군은 FA-50을 출격시켜 상황에 대응했고 폴란드 영공 밖으로 내보내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FA-50은 폴란드 동북부에 위치한 제23 전술 공군기지에 배치된 FA-50은 벨라루스의 도발에 대비해 24시간 동안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수시로 초계 비행을 하며 폴란드의 영공 방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긴급 출격 명령이 내려지면 FA-50 조종사들은 6분 이내에 출격을 완료해야 하며 이러한 신속한 대응 능력은 FA-50이 폴란드 공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종사들은 사교대로 교대하며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출격 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제23 전술 공군기지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FA-50은 이러한 최전방에서의 영공방위 임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상징적인 전투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FA-50 같은 한국산 무기체계가 실제 작전에서 신뢰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폴란드 내에서 적지 않았던 FA-50에 대한 비판도 누그러질 전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2022년 9월에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이 체결된 FA-50은 총 48대가 공급될 예정이며 그중 12대의 FA-50GF가 이미 인도되었고 나머지 36대는 성능이 개량된 FA-50PL로 2028년까지 납품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폴란드 내에서 FA-50의 추가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는 FA-50이 폴란드 공군의 전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매체는 FA-50이 공대공 전투기보다는 공중 순찰이나 근접 항공 지원 등 제한된 역할에 더 적합하며 공대공 전투기의 역할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가 FA-50 대신 유로파이터 타이푼, F-15,
F-35와 같은 고성능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었습니다. 디펜스24의 비판은 FA-50이 경공격기라는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FA-50은 다목적 경공격기로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고성능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성능 면에서 제한적입니다. 특히 폴란드가 직면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고려할 때 FA-50이 이러한 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한 이유를 무시한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헐뜯기에 불과합니다. 폴란드가 FA-50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비용 효율성입니다. FA-50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며 운영 및 유지 비용이 낮아 장기적으로 폴란드 국방 예산에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FA-50은 F-16을 운용하는 폴란드 공군에서 고등훈련기로 활용될 수 있으며 경공격기로도 활용 가능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이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FA-50은 공중초계와 근접 항공 지원의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벨라루스의 항공기가 영공을 침입하자 빠른 시간 안에 긴급 발진에 추적하고 영공 밖으로 내보낸 것은 FA-50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명확한 실전 사례이자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FA-50의 활약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최근 필리핀은 남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공군의 젠11B 전투기들이 필리핀의 순찰 항공기에 접근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취한 사건을 계기로 FA-50을 긴급 출격시켜 대응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3년 8월 8일 필리핀 공군의 NC-212 수송기가 남중국해를 순찰하던 중 중국의 젠11B 전투기 2대가 접근해 플레어를 발사하며 위협적인 비행을 시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필리핀 조종사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에 필리핀 국방부는 즉각적으로 FA-50을 순찰 항공기의 호위 임무에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필리핀 공군력은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인데요. 그나마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필리핀의 공군 자산은 FA-50 12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FA-50의 순찰 비행 빈도를 대폭 늘릴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자국 영공을 더욱 철저히 방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FA-50은 본격적인 공대공 전투기보다는 경공격기로 설계되었지만 근거리 전투나 국지적 분쟁 상황에서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 FA-50이 필리핀에서의 훈련 중 미국의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를 격추하는 기록을 세우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2023년 10월에 진행된 다국적 합동전술 공중전 훈련인 코프 썬더에서 필리핀 공군의 FA-50PH가 도그 파이팅 훈련 상황에서 F-22를 격추한 것입니다. 사실 FA-50 같은 로우급 경공격기가 F-22를 격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시 훈련 결과에 대해 미 공군 측에서도 F-22에 많은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F-22가 시계 외교전에서 가장 큰 강점을 발휘하지만 근접전 상황에서는 FA-50과 같은 경전투기에도 취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도그 파이팅 상황에서 두 전투기 간의 성능 격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FA-50이 F-22를 실전에서도 격추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도그 파이팅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로우급인 FA-50도 하이급 최첨단 전투기와도 붙어볼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FA-50의 다양한 장점은 이미 수많은 국가에 수출된 전례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도미니카 공화국도 가세할 전망입니다. 최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FA-50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FA-50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현지 상황에 적합한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으며 도미니카 공군의 전력 강화를 위해 가장 유력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언론 매체 아센토 역시 FA-50 도입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도하면서 FA-50이 도미니카 공군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지금처럼 잘 나가기까지는 선두에서 시금석의 역할을 한 무기체계들이 있는데요. 지상 무기체계에서는 K9 자주포, K2 전차가 그런 역할을 했고 공중 무기체계에서는 단연 FA-5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A-50의 질주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